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2발자국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정재승, 출판사는 어크로스, 출판일은 2018년 7월 11일입니다. 자, 저자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의대정신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콜롬비아 대학교 의대정신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및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네, 굉장히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양력을 갖고 계십니다. 연구 분야는 의사결정 신경과학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대뇌 모델링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작은 도시 도서관에서 과학자의 강연 기부 행사 10월의 하늘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셔서 저도 즐겁게 봤었는데요. 이 10월의 하늘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뇌 과학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쓴 책으로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등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는 정재승 플러스 진증권 크로스, 쿨하게 사과하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 제목이 12발자국인 만큼 저도 12부분 우연치 않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을 발췌했더니 12부분이 발췌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쾌락이 되어야 평생 책을 읽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쾌락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책을 읽으라고 강요해선 안 됩니다. 스스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책을 읽는 부분에서 이 독서에 관한 멘트를 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와닿았던 부분인데 저도 공감하는 것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책을 같이 읽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책을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어라. 단지 의무감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겠죠. 나온 김에 조금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저희 좀 그런 환경에 대한 철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간적 환경입니다. 독서를 위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공간적 환경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책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 그런 것들을 물론 집이라는 공간에 많이 비치를 해 두어야겠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이 책을 독서를 하기 위한 어떤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장애물들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독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레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이 공간 조성에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모들마다 어떠한 교육 철학이 다르고 또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 또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독서를 좋아하게끔, 이 저자인 정재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하지 않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공간적 환경이 중요하고, 그 집이라는 공간이죠, 그죠? 공간적 환경을 중요하고, 거기서 먼저 방해가 될 만한, 아이들이 치우칠 만한 그러한 장애물들을 배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간적 환경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정신적, 이건 공간적 환경이라면 이건 정신적 환경이겠죠. 이거는 부모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책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소에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독서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되겠죠. 함께 같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북토크라든가 한다면 자연스럽게 독서에 빠지게 되고, 또 독서에 관련된 부모와의 추억이 남게 되고, 그래서 독서는 즐거운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것. 예. 전 개인적으로 공부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배움이 목적이 돼야죠. 공부하면 여기에 곁가지로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성적, 그죠? 대학, 서열, 그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공부하면 스트레스, 물론 재미, 유익함, 행복감, 성취감, 이런 게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서 그 환경이 주는 어떤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아이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과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자원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교육 환경은 잘 돼 있죠. 하지만 아이들의 그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간적 환경과 이제 정신적 환경,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체가 바로 아이들에게 독서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성이 될 때 아이들은 공간적 환경에서 책을 좋아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친밀해지고, 그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또 한 차원 독서의 깊이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문화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인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강요하지 않고 인내해서 기다려주는 것. 인내해서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인내. 예, 이 인내라고 하는 인내심 안에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에 대한 믿음. 예, 아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예, 부모들의 교육에서 가장
그 심리적 장애물은 제가 볼 때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초조함. 이 초조함과 조급함은 왜 생깁니까? 불안이죠. 그죠? 예. 인간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있다면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크기가 다르겠죠.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불안이라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나타났죠. 이러한 불안감을 통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 교육이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뭔가 강요할 때 보면은 사실 자신의 이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슈를 투사해서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그렇죠? 압박감을 주면서 의무감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근데 공부에서 이것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공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는 학습이 돼버려요. 근데 잘하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초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 속도라는 이슈거든요. 속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교 진도에 대한, 첫 번째 진도에 대한 속도 이슈가 생기겠죠. 진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친구들에 대한 어떠한 뒤처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또 이슈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 우리는 속도를 더 빨리 가거나 따라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것이 중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지시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이제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부모가 정서적으로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아이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온전한 교육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급제도라고 합니까? 그런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죠? 그냥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아이마다 속도는 다르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자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가 아이들의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자신만의 속도로 차분하게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책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정서적 환경 그리고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공감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정반대죠. 어떻게 하면 남과 똑같은 경험을 먼저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죠. 남들이 다 한 걸 우리 애가 안 하면 불안해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획일화된 교육이죠. 여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은 왜 중요합니까? 예, 취업 때문에 중요하죠. 예, 취업은 대기업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말 누구나 원하고 있는 또 공기업 같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사인가요? 예, 공무원하고. 예. 이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고액 연봉, 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이 중요해집니다. 예. 오로지 교육의 포커스가 이 맥락에서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의 정서나 아이의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중요하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어떤 이 대류라는 어떠한 파도에 휩쓸려서 모든 부모가 사실은 공부를 외치게 되죠. 예. 물론 부모들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걱정스럽고, 그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가다 보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용기를 갖고 소신을 갖고서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류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환경 구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게끔 사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좀 막막한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물론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어떠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알고 있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 그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겉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다 가졌구나,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만큼만 된다면 나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에 의해서 행복이 좌지우지됩니다. 좀 비약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뭐 그런 사람이 내적 평화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죠. 예. 물론 밸런스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예. 근데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사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집착하고 있는 그 사회적 신분, 겉사람을 채워줄 어떤 지위라든가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어떠한 명문대학의 이름이라든가 좋은 회사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속사람의 내적 상태, 이것을 더 지켜봐주고 관찰하고 아이들과 그러한 초점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식은 똑똑해져가지고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뭔가 사회에서 가르쳐준 정답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정답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툭 치면은 탁 반응하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답, 정답들을 물론 다 배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잘 대답은 하는데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엔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외국에서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세계 유수의 그 훌륭한 기업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모방을 해서 그렇죠? 시장을 따라잡고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방법들은 잘하지만 최초로 무언가를 개발해서 독창적으로 그 시장을 만들고 블루오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양권보다는 유럽권들 서양 쪽 사람들이 더 잘하죠.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 통계를 따로 뭐 굳이 갖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요. 부모님부터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부모는 성장하지 않고 아이만 성장할 수는 없어요. 예, 부모 또한 성장을 해야 되고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부모도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예, 부모 자체도 경험이 없어요.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부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도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애가 남과는 다른 경험을 쌓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현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성장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창의력, 항상 창의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정보도 있고 하지만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창의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창의력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창의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창의력이 개발될 수도 있죠.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개발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노력 없이 그냥 타고나는 것처럼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아이들의 어떠한 장점과 강점 그리고 놀이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장점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죠. 노는 과정 자체가 창작의 과정이에요. 아이들의 강점을 먼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아이들이 그 강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죠? 이것이 학교 공부랑 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적과 무관하면 학교의 공부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죠?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반드시 강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보는 단점, 아이의 단점, 얘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단점도 관점을 조금만 바꾸시면 관점 바꾸기를 통해서 그것이 장점으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라는 잣대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죠. 다 문제. 다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예,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다. 네, 요 공부는 습관이다. 요 신념들이 많은 책들을 보면은 거의 뭐 부모들 읽다 보면은 거의 진리가 돼버리죠. 예. 뭐 이 얘기가 뭐 틀린 얘기겠습니까? 예, 공부는 습관이다. 예. 머리보다는 엉덩이의 힘이 더 중요하다. 앉아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창작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습관이다 라는 신념보다는 이 신념을 더 좋아합니다. 공부는 창작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공부하지 않고 뭔가 막 만들고 열심히 스스로 몰입해 있으면 저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 창작하는 과정, 얼마나 그 순간이 재미있겠습니까? 그 몰입되어 있는 순간. 예.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예. 단지 이 공부, 성적과 결부지어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창작의 과정, 이 순간만큼 또 부모들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인간을 바라면서도, 그죠? 아, 너 그만 놀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네. 이것을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네. 자신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죠. 블럭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공작으로도 표현하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또 문화가 형성이 되면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또 예술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발명품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인재가 되지 않을까. 예. 너무 거창하고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그 사람은 조금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옛날에는 단지 그 창작의 과정이, 그런 표현의 과정이 단지 즐거움이었다면 아이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가? 조금 성숙한 어떠한 창작, 인류를 위한 공헌, 이렇게 좀 자신의 창의력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또 쏟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장 좀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파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 모던 타임스의 찰스 채플린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큰 기계장치 위에서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는 존재,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삶만입니다.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불평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 얘기들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글을 넣었습니다. 예.
거대한 톱니바퀴 안의 부속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영화 보시면 그 설국 열차 보시면은 맨 마지막 칸 보면은 그 꼬마 아이들이 그 열차에 그 부속품 대신에 들어가서 그 열차가 잘 갈 수 있도록 부품 대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열차 자체를 거대한 문명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인디언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아메리칸 인디언 관련된 책입니다. 예. 왜 나는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문명 이전의 인류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이 인디언들의 생활상은 뭐냐? 일단 문명이 없죠. 예. 어떤 문명이라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자죠, 문자. 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도 없죠. 예. 핵심적인 이제 문자와 수학인데, 이 인디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영성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관계가 평등했어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여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게 평등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언들한테는 관계가 평등했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했을 때 이 관계가요, 일단 계층이 생깁니다. 계층. 예. 신분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는 이 계층이 생기면서부터. 계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소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소유. 개인의 소유. 개인의 땅. 개인의 돈. 그러면서 이 관계가 이 소유를 통해서 계층이 생겨요.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가 생깁니다. 지배와 피지배가 생겼죠. 불평등이 생기고 억압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명이 이제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돈을 인간이 창조해냈는데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렇죠? 과학을 만들어냈더니 오히려 이제는 과학의 부속품이 돼버리고, 평생을 일을 하다가 결국엔 모든 그 모은 돈들을 자신이 일하면서 상한 그 몸을 고치기 위해 써야 되는 그러한 어떤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고, 우리는 그러한 계층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를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인간 스스로가 지배받는 상황,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큰 기계에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부속품이 되기를 꿈꾸는 소시민이 되었습니다. 대학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었어요. 도시의 교양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었던 대학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언제든지 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과학 교육이 대폭 늘어나고 공학 교육이 확대되고, 무엇보다 취업률로 평가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행에 따라 지식을 가르치고 취업에 용이하게 학과 이름이 바뀌는 곳 말입니다. 이제 대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는 지성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직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생활성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배우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좋은 문제를 정의하는 교육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정해진 답을 남들보다 먼저 찾는 교육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능력이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수학적 추론을 가르치고 들어박힌 언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 교육이 곧 사고와 철학 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시면 정해진 답을 남들보다 먼저 찾는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답 찾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야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사고력이 길러지는데 답 외우기에 정신이 없는 그 교사가 권위자가 요구하는 그 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과 해답은 다르죠. 예.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답, 누구나 다 인정해줄 만한 정답, 이미 배운 권위자들이 알려주는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답이 있을 때 더 이상 사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어교육이 곧 사고와 철학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고와 철학,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겠죠. 사실은 사고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저자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적 토론, 사고, 논리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물론 문화나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진도 따라가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끊임없이 또 시험 준비해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시간이 있어요? 정답 맞출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만 필요합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얘기하고 그 창의적인 대답을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또 있을까요? 사회에 지금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고 사고하는 그러한 분위기, 문화 차츰차츰 바뀌어갈 때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갈 때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공부에 대한 관점도 바뀌면서 즐거운 것, 이 유년기, 청소년기가 정말 즐거운 인생의 추억으로 남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번째입니다. 행복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이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선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월급날 월급에 들어올 때보다 지금 강연장을 나가다가 복도에서 5만원짜리를 지폐를 주었을 때 더 기쁜 것처럼 행복은 보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기대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사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행복감은 커지죠. 예. 조금 즉흥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 틀에 박힌 일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여행도 중요합니다만 기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기대가 없을 때 오히려 뜻밖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5만 원짜리 지폐를 줍게 되면 이게 더 기쁨이 큰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문자 그대로의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어떤 맥락상에서 어떤 느낌인지 저도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사실은 기대가 크면 실망은 커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망. 인간의 욕망은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욕망을 보면은요, 예. 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욕구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능. 원초적 본능도 있죠. 근데 이 욕망의 겉테두리에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예. 항상 인간은 타인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죠? 근데 이 기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대가 없으면. 예. 뜻밖의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뭔가가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스스로 선택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만큼 의사결정에 확신이 적겠죠. 가치평가를 할 때도 스스로 판단을 내려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더 잘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부모가 일일이 다 결정해야 되고 아이들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요. 부모한테 물어보고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망설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실수에 대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 부모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나 또래 집단의 의사결정을 따르다 보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지 못하죠. 자기가 가치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실패해도 좋으니 스스로 가치를 평가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8번째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궁금한 걸 스스로 알아보고 탐구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아니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특히 자신이 진정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 채 세상이 요구하는 삶, 부모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죠. 너 이 정도 점수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겠다. 거기 지원해봐. 라는 식으로 세상이 세팅해 놓은 배치표 사이에 자신의 삶을 구겨 넣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내 욕망인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세팅해 놓은 배치표 사이에 자신을 구겨 넣는 거죠. 예.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인 것으로 착각하며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학교는 뭘 하는 곳일까요? 공부라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평생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는 졸업하면 이런 공부 절대 다시 안 할 거야를 외치는 졸업생들을 세상에 내보냈죠.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미적분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느끼는 어른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교육이라는 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주 여실하게 잘 표현된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결핍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부모가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고요.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기 전에 글을 가르칩니다.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영어로 된 영화 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느끼기 전에 영어 캠프를 2주 정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엄마 나 영어 배우고 싶어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영어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스스로 학교 공부의 부족함을 깨닫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가장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그곳에 보내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뭔가를 배우는 시간, 무언가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어떤 자율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인생, 길들여지는 거죠. 거기 길들여집니다. 점점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빼앗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아이들이 툭 던져지게 되는 거죠. 10번째입니다. 결핍이 욕망을 만듭니다. 뭔가 부족해야 그 결핍 때문에 뭘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요. 요즘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해외에 보내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부모가 알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죠. 또 공부에 부족함을 느끼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모가 먼저 알아채고 가장 좋은 학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결핍이 되기 전에 욕망이 충족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무언가를 절실히 욕망하지 않는 세대로 성장합니다. 대학 때까지는 부모 품에 있으니 별 문제가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내가 뭘 하고 살지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만의 지도를 그린 경험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대면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네,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불편함을 견디면서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즐기면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새로운 생각이 유입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신 안의 논리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듣게 되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예,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내면의 우주를 뛰어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관점을 바꿔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생각이 유입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의식, 그렇죠? 새로운 생각들이 공급이 돼야 인생을 바라보는, 뭐 책도 되겠습니다만,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을 유입을 시켜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겠죠. 자, 오늘 12발자국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11부분 이렇게 발췌해봤는데 사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자신의 의식 안으로 좋은 생각들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